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려 통치체제의 정비로 가겠습니다. 자, 고려 통치체제. 이제 이 부분부터는 고려하고 조선은 이 통치체제와 관련해서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정리를 잘 해주세요. 먼저 중앙통치체제. 이건 행정관청의 문제니까 여기서부터 행정관청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통치체제는 일단 이성육부체제야. 이성육부체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건데 당나라는 삼성육부거든요. 그런데 고려는 삼성이 아니라 몇 성으로 운영된다? 이성육부체제다. 그럼 이성이 뭐다? 거기 나와있듯이 중서문하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으로 되어 있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 그래서 합쳐서 이성이야. 그리고 중서문하성이 최고관청이야. 최고. 국가의 중대사를, 국정 전반을 통하라는 관청, 최고관청이야. 중서문하성. 여기에 책임자를 문하시중이라고 해요. 없으면 쓰세요. 문하시중. 그래서 고려의 수상은 문하시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서문하성은 2품 이상의 고위관료와 그걸 제신이라고 해요. 제신. 그 다음에 3품의 관리로 이루어져 있거든. 3품의 관리는 낭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서문하성은 최고관청으로서 책임자는 문하시중, 수상이고 제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청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는 일은 최고관청,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서성은요, 결정된 정책을 주로 집행하는 관청이야. 정책을 집행하는 관청이 바로 상서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부가 예속되어 있는 거야. 2호 예병 형공.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뭐가? 중서문하성.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이란 관청으로 갑시다. 중추원. 중추원은 중서문하성과 구조가 좀 비슷해. 2품 이상의 고위관료하고 3품의 낭사로 이렇게 돼 있듯이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추밀이라고 한다. 추밀. 그 다음에 3품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승선이라고 한다. 승선. 하는 일은 군사기밀을 담당해. 군사기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기능 알아두시면 돼. 고려시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이 뭐다? 중추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3사. 자, 고려시대 3사가 있죠? 조선시대도 3사가 있는데, 그치? 근데 고려시대 3사고 조선시대 3사는 하는 일이 다르다. 조선시대 3사는 뭐다? 회계 업무. 출납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그거. 고려시대 출납 회계 업무를 담당한 관청이 뭐다? 3사 이렇게 하셔야 돼. 조선시대는 안 그래. 그거 기억해. 그냥 어사대. 어사대는 뭐다? 그냥 기능만. 감찰기구. 어사대는 뭐다? 관리 감찰의 임무를 띄었다. 감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기구가 있다? 귀족 중심의 정치. 그것도 조심하시고. 고려도 마찬가지로 귀족 중심의 사회로 나가는데 귀족 중심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관청이 이거야.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이거 중요합니다.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입니다. 이 도병마사 식목도감은요. 귀족 합의제기구야. 그래서 귀족 합의제, 합의제. 근데 구체적으로는 여기 제신과 요거 추밀 있죠. 2품 이상의 고위관료인 제추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기구야. 그래서 중서문하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은 어디에 모여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에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합의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좀 다른 거야. 군사 문제로 하면 어디로 간다? 도병마사로 간다.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 하면 어디로 간다? 식목도감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나눠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고려 후기로 가면 바뀌는 게 있어. 그게 뭐다? 도병마사다. 고려 후기로 가면 이게 뭘로 바뀐다? 도평의사사로 바뀐다. 두 글자로는 도당이라고 합니다. 도당. 뭐 어떻게 기능이 뭐야? 국정 전반을 다룬다 그랬지? 국정 전반을 다루는 최고기구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에는 도병마사가 최고관청은 아니지만 후기에는 최고관청입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대간제도가 있다. 대간제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시고. 고려시대 대간 또는 대성이라고 불렸던 제도가 있어. 대간, 대성은 누구를 말하냐면 중서문화성의 상품관리인 낭사하고 관리 감찰의 임무를 맡고 있는 어사대 간원들을 대간 또는 대성이라고 불렀던 거야. 자, 얘네들이 하는 권한이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권한은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이런 권한을 행사했대. 그래서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서경권은 왕이 관리를 임명하는데 동의해주는 권한이야. 간쟁권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권한이야. 봉박권은 왕의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권한이야. 그 중에서도 왕이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해주는 권한을 뭐라 그런다? 서경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런 권한을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견제하는 거야? 당연히 왕을 견제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대간이나 대성, 낭사나 어사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권한, 서경권, 간쟁권, 봉박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왕권을 견제. 정치 권력이 한 곳에 독점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견제와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요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구역으로 갑니다. 지방행정구역, 지방통치. 국초에, 고려초에는요, 고려초에는 호족이 여전히 자치권을 갖고 힘이 셌어.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처음으로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한다? 성종 때. 누구의 건의다? 최승로의 건의로. 저번 시간에 하셨죠, 이거? 최승로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지. 그래서 무엇을 설치했대? 12목을 설치하고 12목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무엇을 파견했습니다?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12목을 설치하고 그래서 고려시대는 요 성종 때부터 12목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이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돼. 그러다가 어느 때? 현종 때 무얼로 정비가 됩니다? 오도 양계. 그래서 이게 고려의 행정구역이야. 오도와 양계. 어느 나라? 고려.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돼. 오도. 자, 오도는 안찰사. 오도는 안찰사를 파견했고,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안찰사하고 병마사를 파견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도에는 밑에는 군현이 많아. 양계에는 밑에는 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가 있고 그 도 밑에는 또 군현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양계가 있고 두 개의 계가 있고 그 안에는 또 진이라는 행정단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 지방관이 파견되냐면 9년 단위까지 지방관이 파견되는데 9년 단위까지. 그런데 모든 9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9년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걸 속군, 속현이라고 하는 거야. 속한 군, 속한 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을 뭐라고 불렀다? 속군, 속현이라고 부른 거야. 반면에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뭐라고 불렀다? 주군, 주현이라고 불렀던 거야. 이건 지방관이 파견된 곳. 그리고 이게 더 많았어. 속군, 속현.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되기는 했지만 고려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지역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행정구역은 뭐가 있다? 삼경제가 있었다. 그거 삼경이라고 써놓으세요. 삼경제. 쳐놓으세요. 삼경제. 고려의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을 말하는 거야. 개경은 개성, 서경은 평양, 동경은 경주. 근데 고려 중기에는 동경 대신 남경이 추가됩니다. 남경. 그리고 거기다 풍수지리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삼경제는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야. 무슨 사상? 풍수지리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그 다음에 도호부는 군사적 방비의 중심. 그것만 조심하세요. 도호부라는 행정 단위도 있어. 이거는 군사적 방비의 중심. 자, 그 다음에 향리 하나 정리해 놓으세요. 자, 고려시대 향리가 있거든. 고려시대 향리가 있거든. 향리는 국초의 호족이 바뀐 거야. 국초의 호족이 향리로 바뀐 거야. 그래서 향리의 기원은 호족 출신이다. 얘들은 당연히 지방 세력이다. 토착 세력, 지방 세력이다. 고려시대에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 주로 지방 실무행정, 지방 실무행정을 담당한 계층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지방 실무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향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줄쳐 놓으십시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향부곡소도 좀 알아두세요. 향부곡소. 향부곡소는 일반 군영과 별도의 지역이야. 일반 군영과 별도로 부곡소라는 행정단위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는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 대우를 좀 받아서 차별 대우를 받아. 그리고 향부곡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그래서 소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수공업.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반 군현에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받다? 차별되어서 거주 이전에 제한받고 거주 이전 자유롭지 못해. 거주 이전. 그 다음에 세금도 더 내야 돼. 그래서 여기에 살면 더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으로 가겠습니다. 군역제도하고 군사조직. 군역과 군사. 자, 그래서 이제 중앙군과 지방군 이렇게 돼 있죠? 중앙군과 지방군. 그거 기억하세요. 자, 중앙군은 뭐라고 한다? 2군 6기. 2군과 6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냐면 5도에 주둔하는 지방군이 있어. 그게 주현군이고, 그 다음에 양계 지방에 주둔하는 지방군이 있어. 그게 주진군이야. 주진군. 그래서 중앙군은 2군 6기,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군 6기는 기능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단 특징, 무슨 군인이 많다? 직업군인 조준하시고, 직업군인. 그 다음에 기능을 좀 써놓으세요. 그 중에서 2군 있지, 2군.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 친위부대. 그 다음에 6기 있죠, 6기. 6기는 수도와 국경방어 임무를 띄웠습니다. 기능 정도. 자, 2군 6기, 중앙군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군은 뭐? 국왕의 친위부대. 6기는 뭐? 수도와 국경방어 임무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2군 6기는 중앙군이었지. 중앙군은 무슨 군인이 많다? 직업군인이 많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장, 부대장을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한다. 그것도 주셔놓으세요. 상장군, 대장군. 그래서 2군 6기의 대장, 부대장을 뭐라고 불렀어? 상장군, 대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걸 중방이라고 합니다. 중방 주셔놓으세요. 중방. 자, 고려시대 중방이란 2군 6기의 상장군, 대장군들로 구성된 무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지방군은 뭐가 있다고?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다고요. 주진군은 어디에 배치되는 거라고요? 양계. 예비군이다, 상비군이다. 상비군. 주로 국경을 수비했다. 그 다음에 주현군은 어디에 배치된 거라고? 5도에. 그 다음에 예비군이라고 써놓으세요. 예비군적 성격이다. 주로 농민들로 구성되었다. 그렇게 줄여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군대를 3개만 써놓으세요. 특수군대가 있거든. 그게 이제 하나가 광군이야. 광군은 정종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종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부대를 뭐라 그런다? 광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무반도 써놓으세요. 별무반.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별무반은 숙종 때
숙종 때 윤관이라는 사람, 윤관 유명하죠? 윤관이 건의한 사람이야. 숙종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든 부대입니다. 목적은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야. 여진 정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관이 실제로 그 다음 왕인 예종 때, 왕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종 때 함경도 지방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을 토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동북구성. 결론은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그건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여진정벌.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삼별초. 삼별초.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최우라는 사람의 최시집권기 때 최우라는 사람이 만든 야별초로부터 기원하는 부대야. 야별초로부터 기원하는 부대야. 그런데 이 야별초라는 부대가 이제 도둑방지 목적으로 만든 부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야별초가 인원이 늘어나서 두 개로 찢어져. 좌별초하고 우별초로. 그래서 좌별초, 그 다음에 우별초. 그 다음에 이 최 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가 몽고가 침입해 올 때거든요. 그래서 몽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신의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합해서 이걸 삼별초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던 건데, 이 삼별초가 어떤 의미가 가장 크냐면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했던 부대다. 몽고와의 항쟁을 최후로 전개했던 부대가 어느 부대다? 삼별초입니다. 그 최후의 대몽 항쟁지들이 여기야. 강화도야. 강화도. 맨 처음엔 강화도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진도로 옮겨 다니면서 마지막 최후의 대몽 항쟁지는 제주야. 제주.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를 옮겨 다니면서 최후로 대몽 항쟁을 수행한 부대 삼별초. 이 정도는 최소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관곤, 별무반, 삼별초까지 같이 포함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통치체제가 관리등용 방법이야. 관리등용 방법은 먼저 과거제도. 과거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입니다. 광종 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알아두세요. 광종 때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중국 사람이야. 쌍기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쌍기의 건의로. 그래서 과거제도입니다. 이거는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로 합니다. 종류는 뭐가 있습니다? 문과가 있습니다. 잡과가 있습니다. 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문신 뽑는 시험이고, 잡과는 기술관 등용 시험이고, 승과는 승려를 대상으로 시험 치는 거야. 과거 시험은요, 양인 이상이면 가능했어.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민도 볼 수는 있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많이,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은 그렇게 자주 응시하지는 못해. 왜? 현실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주로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주로 문과를 응시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된다. 반면에 과거제도와 대비되는 제도가 있어. 그게 음서제도입니다. 그래서 음서제도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음서제도는 뭐냐? 개념을 알아놔야 돼. 음서제도는 대략 공신이라든가 공신의 자손, 아니면 종실, 왕실, 5품 이상의 관료자제, 5품 이상의 관료자손 등, 여기는 동생도 되고 조카도 되고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다 돼. 사위도 되고. 자, 등 한 명에게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그냥 관직을 줘. 이게 바로 음서제도야. 자, 음서제도의 개념은 뭐다? 고려시대 공신, 종실, 5품 이상의 관료, 자손 등에게 관직을 그냥 수여하는 제도를 뭐라고 했다? 음서제도라고 했다. 자, 이거는 능력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다. 신분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다. 신분에 의한 관리선발제도 맞죠? 그래서 과거제도랑 대조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신분에 의한 관리선발제도로서 무슨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다? 고려사회가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과거제도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게 통치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다? 문벌 귀족 사회로 갑니다. 자, 이거는요, 지배 세력과도 관련이 있거든? 자, 국초의 지배 세력은 호족이라는 애들이야. 호족이라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신라 말 하대부터 성장한 지방 세력이야. 그래서 고려 초까지는 얘네들의 힘이 셌다고. 그래서 고려 초에는 누구가 지배 세력입니다? 호족.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왕권이 약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많이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이 누굽니다? 광종이라는 소리야. 그러다가 이제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얘네들이 두 개로 찢어지는 거야. 대다수는 지방의 뭘로? 향리로 전락하는 거고, 일부는 중앙의 지배 세력으로 편입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해. 그래서 고려시대 지배 세력의 변천은 호족 다음에는 뭘로 가는 거야?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문벌 귀족의 기원은 누구 출신이 많아? 호족. 국초에 무슨? 호족 출신. 아니면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있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때부터 문벌 귀족이 형성되어 나가냐면 성종 때부터야. 최승로. 성종 때부터. 무신난이 일어날 때까지의 지배 세력이야. 무신난. 그래서 얘네들은 무신난으로 붕괴되는 거지. 그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과거나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과거나 음소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합니다. 아까 음소는 하셨죠? 음소는 5품 이상의 관료. 고려시대도 귀족 사회가 발전하면서 신분이 좋은 가문 애들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로 승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귀족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음서. 그러나 문벌 귀족은 과거도 통해서 음서. 그래서 고위직을 고관을 독점하는 거지. 그다음에 얘네들의 경제적 기반은 전시과야. 전시과를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되면 전시과에서 받는 걸 과전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5품 이상이 되면 또 공음전을 받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제 기반으로 합니다. 얘네들은 유학도 하고요. 불교도 겸수한 애들이라고 해. 유학과 불교를 겸수한 애들이다. 뭐 대충 하나하나 세세하게 열 끊었고 대충 이런 내용이 나면 빨리 누구로 가는 거야? 문벌 귀족. 그리고 얘네들은 아무하고나 결혼 안 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문이나 신분과 비슷한 지위의 가문과 혼인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 가문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문벌 귀족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때부터 형성이 된다고? 성종 때부터. 그러면서 점차 문벌 귀족 얘네들이 문벌 귀족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그래서 문벌족 사회의 모순이 표출되는 거지. 지배 세력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지. 따라서 문벌 전체적으로 동요되는 현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문벌족 사회의 모순,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다. 문벌족 사회 동요를 반영하는 사건으로서는 무슨 사건이 있다? 두 개의 사건 정리해 놓는 거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과 뭐요? 묘청의 난.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은 고려 인종 때 일어나는 거거든. 고려 인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자겸이 문벌 귀족이야, 이 당시에. 얘네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해서 지방 출신의 과거를 통해서 등장한 신진관료와 갈등을 빚었어, 이때. 그리고 신진관료는 힘이 없으니까 왕에게 붙어서 왕의 측근 세력이 되어서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자겸을 중심으로 하는 문벌 귀족 세력과 왕의 측근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그러나 이자겸은 결국은 제거당해. 그래서 이자겸은 제거당했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김부식이야. 누구냐면 김부식. 이자겸 뒤에 문벌 귀족으로서 권력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다?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개경파라고 합니다. 개경파.
얘네들은 이 당시의 지배 세력으로서 개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개경파다. 반면에 이때 이제 신진 관료. 얘네들은 고위 관료겠죠. 얘는 주로 고위 관료, 문벌 귀족이겠지. 반면에 이들 때문에 출세를 못하고 있는 불만 세력이 있었겠지. 그게 바로 묘청, 정지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인데 얘네들은 서경파라고도 불렸어. 서경파. 왜 서경파라고 불렀냐면 얘네들은 얘네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얘네들의 기반이 없는 서경으로 천도합시다를 주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려 중기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다? 묘청, 정지상 등 서경파 세력입니다. 얘네들은 문벌 귀족이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과거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한 신진 관료 내지는 승려, 묘청이 승려거든. 그래서 갈등을 빚는 거야. 그 얘네들이 뭘 주장했다고? 서경천도. 이걸 이용해서, 이 사상을 이용해서, 풍수지리 사상을 이용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때 권력을 장악하니까 왕실의 권위가 추락된 거야. 그래서 칭제 건헌합시다.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인원을 사용합시다. 라고 건의한 세력도 누구다? 서경파. 그 다음에 이때 외교 정책이 뭐냐면 여진족이 금을 세워. 그리고 금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4대 관계를 요구해 갔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지배 세력인 이자겸이 그걸 수락을 한다고. 그래서 이자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부식, 요 두 사람을 포함한 개경파 문벌귀족은 금과 무슨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4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반면에 금은 여진족이거든? 여진족은 고려 태조 때 북진 정책의 대상으로서 강력하게 토벌한 민족이거든? 그 나라를, 군의 나라를 모실 수는 없거든? 그래서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금국을 정벌합시다. 마치 국초에 북진 정책을 합시다. 이거와 비슷한. 그래서 결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칭제 건헌을 주장했고, 금국을 정벌합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더라는 거지. 누가? 서경파가. 누가? 묘청, 정지상 등이. 누가? 신진관료와 승려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은 서경천도에 반대했다. 이거에 반대했다. 그래서 갈등이 폭발. 근데 누가 힘이 세요? 얘네가 힘이 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를 탄압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갔다? 서경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난을 일으켰어. 그걸 뭐라 그런다? 묘청의 난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냐면 김부식 등이 개경파가 1년 만에 진압을 한다. 그래서 끝나버렸다. 자, 그럼 다시 이때 이제 묘청의 난은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 간의 갈등이다? 개경, 서경, 김부식, 묘청, 정지상, 고위관료 문벌귀족과 신진관료 승려, 금과 4대 관계 주장하는 세력과 금나라를 정벌하자는 세력, 유학을 합리적 유교를 강조하는 세력, 유교를 이념으로 하는 세력, 풍수지리를 이용한 세력, 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중시하는 세력. 그리고 얘네들은요, 신라 계승의식이 강해. 신라 계승의식이 강한 세력과 얘네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해. 고구려 계승의식이 강한 세력. 얘네들은 가진 자야. 그럼 보수적이지. 보수적 세력과 개혁 지향적인 세력.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개경파하고 서경파의 갈등 구조입니다. 여기서 요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요게 바로 무슨 난의 성격이야? 묘청의 난. 그러나 결국은 개경파에서 1년 만에 진압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뭘로 붕괴된다 그랬죠? 무신난으로 붕괴된다 그랬죠? 그래서 의종 때가 바로 다음에가, 인종 때, 다음이 바로 의종 때거든. 의종 때. 그래서 의종 때 무슨 난이 일어난다? 무신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요, 얘네들을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자면 얘네들은 문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문벌귀족은 문신들로만 이루어진 지배 세력이야. 따라서 문신들은 문치주의 경향이 강했겠지.
그래서 무반에 대한, 무신에 대한, 하급 군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그 문벌기적 사회가 문치주의 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고 그것이 폭발해서 일어났다. 이게 바로 뭐다? 무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종 때 요 다음부터 이제 문벌귀족이 이제 무너지고 누구로 권력이 이동한다? 무신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종 때부터 어느 왕 때냐면 원종 때까지 약 100년간. 이게 이제 1170년이거든요. 무신난이. 1270년. 약 대략 100년간. 이때를 무슨 집권기라고 한다? 무신집권기라고 한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 이제 고려 후기의 정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